여행을 하게 된 동기는 정말 불가능한 이 세상에 있을까? 가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도전의식으로 첫 번째 자전거 여행을 98년도에 독일에서 출발해갖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 98년도에 출발한 모습인데요. 앞에 이렇게 자전거에다가 짐을 2개 달고 뒤에다가 달고 태극기와 독일 국기를 달고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전거 여행을 시작할 때 첫날 독일 사람들이 한 몇백 명도 넘을 거예요. 저희들을 붙잡고 팔하고 목이 부러지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 그때만 해도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처음 여행길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목하고 다리가 팔하고 부러지지 않게 여행을 무사히 마쳐라. 처음 여행하는 첫날이 참 기뻤어요.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한국까지 꼭 가라. 너희들은 젊으니까 꼭 꿈을 이뤄라. 그래서 이제 힘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엘베강을 거쳐갖고 이제 체코로 해갖고 여기 알프스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스를 건너야만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알프스 옆에 자전거 도로인데요. 이 자전거 도로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예전에 자전거 이렇게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다고 해요. 논길이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프스를 영차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힘든 구간이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이제 자전거 관광객들이 다녀야 하는 이 터널을 또 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 이 구간은 지금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만들었었는데 98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터널을 달리고 나니까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4km나 됐었어요. 거기가 1km도 아니고 4km인데 식은땀도 막 나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여행이구나. 독일에서는 매번 이제 주말에 우리가 한강 투어나 뭐 자전거 도로 잘 정비된 이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세계 여행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한국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들겠어? 그냥 자전거 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한국에 도착하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저희가 여기 이렇게 막 영차 날려서 오스트리아 알프스를 지나갔더니 이제 그리스, 베네치아가 저희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어딘지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몰라요? 네. 수상도시라고 해서 집들이 물에 둥둥 뜨고 베니스 상인 알죠? 예, 거기 영화에 나오는 그곳인데요. 여기는 이 베네치아는 유럽 사람들의 그 신혼여행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럽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래? 그럼 다 베네치아로 간대요. 네, 저희가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알프스도 넘고 터널도 이제 힘들게 해서 이제 넘어왔다니까 이렇게 좋은 베네치아가 저희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태리에서 제가 참 힘은 들었지만 재미있었던 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었어요. 젖먹던 힘까지도 막 빼면서 자전거를 타야만 했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태극기를 보고 다들 코리아 화이팅 이런 걸 참 많이 외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그래요. 어느 단체에서나 무슨 경기를 하고 할 때 항상 화이팅을 많이 외쳐달라고요. 비록 포기하고 힘들고 막 너무 덥고 그러니까 짜증은 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외쳐주면 저도 모르게 힘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디가 그렇게 가고 싶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랑 이집트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매불망하는 그리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아침 9시부터 거기 신전에 올라가는데 12시까지 표를 쭉 받고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저렇게 덩그러니 신전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보려고 3시간 동안 자전거도 못 타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것도 또 입장료도 엄청 비쌌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이렇게 덩그러니 신전이 있는데 그래서 참 실망을 했는데
근데 또 낙일했던 거는 그리스에 갔더니 아주 색다른 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 같은 곳인데 거기는 이제 여수에서 오동도를 가면 배를 타고 가죠, 그렇죠? 그런 데를 갔는데 그 섬에는 자전거도 갈 수가 없고 사람이 튼튼한 다리랑 이렇게 낙일을 타고 모든 섬을 여행을 하게끔 관광 정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에 그리스는 이미 이런 관광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우리 사람하고 가면은 이 당나귀를 타고 한 3시간을 여행을 했어야만 했는데 정말 청정 관광 그런 문화를 만든 거죠.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사막이에요. 시나이 사막이라고 해서 정말 처음에 사막을 보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광명하구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킬로미터를 달려도 물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참 힘은 들었는데 여기 시나이 사막에서 또 되게 신기했던 곳이 사해라는 곳이에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정말 사해에 가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의자도 뜨고 다 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내가 자전거로 여행을 안 했으면은 이런 곳을 못 봤구나. 못 보았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행복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여기 사막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갔고 이제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낙타 투어를 했어야만 됐어요. 이 낙타 투어를 하면서 참 슬프게 느낀 게 이 제 앞에 있는 아이가 낙타 소년이에요. 그 얘는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못 먹고 하루 종일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이제 낙타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타 투어 다 끝나고 돈을 주니까 아줌마 저한테 돈을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발 먹을 걸 좀 사달래요. 낙타 투어 끝나고 나면은 낙타 상인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한대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검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돈을 주면은 낙타 상인이 그걸 다 뺏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루 종일 이제 타는데 아침에 뭐 스프 같은 거 조금 주고 점심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집트 여행 가시거나 후진나라 가시면은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면 돈은 절대로 주시지 마시고 시간을 한 30분 정도만 할애하셔갖고 그 아이들한테 밥을 사주거나 이러면은 걔네들한테는 아주 큰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우리의 저희 스스로는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이런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냐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할 수 없이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갔더니 이제 빈부의 차를 정말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제 타지마할을 방문했는데 이 타지마할에 갔더니 정말로 놀랬던 게 여기 딱 들어가니까 좀 대리석 무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타지마할의 역사는 알죠, 그렇죠? 너무 왕비를 사랑한 나머지 왕비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었다고 22년 동안 이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이 타지마할을 만든 건축자들의 손을 다 잘라 죽였대잖아요. 죽이거나 아니면 손을 다 잘라갖고 똑같은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 인도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시골의 교통은 보통 이렇고요. 정말 이런 길을 이제 자전거로 달리면서 이제 타지마할에 도착했을 때는 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대리석 무덤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한테는 와서 돈을 달려는 사람도 없었고 뭘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진나라 가실 때는 우리가 가진 부를 조금만 나타내시면은 치안 문제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한 3개월 여행을 하고 태국으로 왔는데 제가 태국 공항에서 딱 도착해갖고 정말 반 미친 여자처럼 울었어요.
그 태국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우나 할 정도. 저는 태국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인도에 3개월 동안 개, 소, 돼지, 똥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하고 살다가 태국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못 받쳐갖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놀래서 쳐다보고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쳐갖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가 이제 고생스러웠는데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여행을 보내려면 선진국에 먼저 보내지 말아라. 이거는 제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왜 태어났었을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었으면 내가 그렇게 입시전쟁을 겪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도 명확했을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갖고 4년 동안 열심히 대학교를 졸업해도 하고 싶은 건 마땅히 없었고 근데 독일 애들을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보동문학을 전공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한국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정말 문제구나. 그리고 원망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선진국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랬는데 인도에 가서 느낀 거는 나는 이런 세습 제도가 있는 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행복하고 부모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팔과 다리를 잘라서 동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안 내보낸 것도 정말로 행복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그때 아마 태어나서 제일 많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그런 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인도랑 이집트랑 케냐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자전거랑 뭐 오토바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있는 그런 그 시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갖고 저희가 한국 투어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16개월 동안에 15개국을 거쳐서 한국 투어를 마쳤습니다. 네. 제가 이 첫 번째 자전거 여행은 정말로 저와의 싸움이었고 불가능을 그냥 가능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한국까지 올 것이라고도 저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오다 보니까 한국이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여행할 때는 제가 3일 만에 자전거 여행을 포기를 했었어요. 남편한테 3일째 되는 날 동독을 여행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 동독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여행을 못하겠다. 그냥 다시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그냥 편안한 여행이 좋고 그냥 가끔 주말에 자전거 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 전에 그런 유예 기간을 뒀어요. 여행을 하기 싫을 때는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그 7일 동안의 기간이 지나도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7일 후에 이제 뭐 여행을 찢어져서 하든가 아니면 뭐 경로를 바꾸든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태리를 지나면서부터는 항상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음식 뭐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여행이 점점 재밌어져 갖고 한국까지 오게 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내가 가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걸 느낀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남미 여행으로 갈게요. 네. 네. 남미 여행은 저희가 다시 1차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독일에 가갖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한 5년 동안.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이제 한 4년 되니까 손에 업무가 딱 잡히니까 창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자. 직장을 옮길까? 뭘 할까? 막 고민 끝에 그러면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 삶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 또 여행을 가자. 아직 우리한테는 젊음이 있으니까. 근데 말이 씨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자전거 여행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다음 계획은 어디냐고. 그럴 때 제가 그냥 그랬어요.
남편의 꿈이 항상 남미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여행지는 남미로 해야 되겠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 여행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정말 있어야지 여행을 하지. 예,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하죠. 예. 저희들이 이제 여행을 하려고 5년 동안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저축을 했었습니다. 저축을 하고 또 저는 돈보다는 또 중요한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전거 여행을 할 때 16개월을 여행을 할 때는 제가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참 친숙하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미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는 남미는 브라질을 제외하면 모두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직장 다니고 밤에 스페인어를 독일에서 배우러 다니면서 이제 언어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준비를 하면은 여행을 할 때 그 나라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금방금방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진 나라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장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숍도 많지만 후진 나라에는 장비가 별로 없어서 항상 이렇게 장비를 준비했어야만 됐었고요. 그래야지만 갈 때 여행을 하면서 텅크가 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즉석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여행을 하실 때 우리가 항공 여행을 하면 20km 이렇게 제한돼 있듯이 자전거 여행도 제한이 있어요. 자전거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갖고 오라 이러면 요걸 맞춰갖고 이제 박스에 딱 해서 항공편을 활용해갖고 이제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르헨티나로 갔는데요. 왜 하필 자전거 여행입니다. 여기 자전거 안 타시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힘들게 왜 하필 자전거 여행이지? 자전거 여행의 장점은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이제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식당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식당 주인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가 자전거로 본인 식당을 방문하기는 처음이래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짐을 달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서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 많은 짐을 달고 다니려면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갈비를 다 먹으라고 그래서 저희 공짜로 점심까지 더 먹었어요. 네. 또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아줌마 아저씨 우리한테 그 자전거 좀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 그리고 또 엄마들이 줘요 음료수 좀 갖다 주라고 그럼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이런 이제 자연적인 만남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사람을 만나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거기가 편하면 거기서 또 하루 머물면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숙박 현황요. 어떻게 잤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팜파라고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으로 지나가려면 팜파라고 하면 500m, 700m 가도 숙소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캠핑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주유소나 이런 폐허가 있어요. 그러면 비나 이런 걸 피해야 되니까 폐허에서 여기 텐트를 쳐놓고 빨랫줄도 만들어서 이제 눅눅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침낭을 말려서 그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도시는 이렇게 숙소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죠. 예쁘게 잘 돼 있고, 요건 이제 바깥에 이제 숙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식으로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숙소의 모습입니다. 그럼 명소는 학교에 계시니까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그래도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구아수 폭포예요. 이구아수 폭포에 딱 서니까 여기를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정말 악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아주 물의 힘이 대단하고 저도 거기 이구아수 폭포에 딱 서니까 그냥 여기 뛰어들고 싶다. 네. 속된 표현을 하면은 자살 이러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난 여기 뛰어들어서 이 물하고 내가 한 몸이 돼서 참 아무 후회할 게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그 물에 웅대하고 그 소리 이런 게 너무너무 감명 깊었었고요.
여기는 이제 베리토 모레노 빙하라고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있는 빙하인데 자연이 아름다워서 눈물을 막 흘린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딱 서서 보니까 햇빛이 딱 비치는데 여기가 색깔이 하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아주 오묘한 색이 나는 거예요. 오묘한 색이 났는데 정말로 이 자연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행복한 곳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로도 표현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빙하에 가셔갖고 조용히 이걸 보시고 나면은 그때 그 조그만 여자가 얘기했던 그 느낌을 나도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예. 여기는 뒤에가 전부 눈 같죠? 예. 눈이 아니라 뭐냐면 소금을 한 줌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예. 세계 하나밖에 없는 소금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지붕하고 저기 창문만 소금으로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침대도 소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장면이 이제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규모의 그 크기가 전부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 사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볼리비아랑 페루 사이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예요. 그러니까 호수라기보다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속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볏짚으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섬 우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티티카카가 참 재밌는 게 티티가 호수고 카카가 뭐 똥 이런 건데 볼리비아 사람들은 이 티티카카의 그 카카는 페루에서 왔다 그러고 페루 사람들은 카카는 볼리비아에서 왔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저희 관광객들이 가니까 그러는 거 여기 들어온 거는 다 페루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성분들이 뭐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기 티티카카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면 타킬레라는 섬인데 자세히 보세요. 보통 남자들이 바다에서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낚시. 남자들이 뜨개질하는 섬이에요. 이 섬은 남자들이 한가하게 둘이 바다를 보면서 뜨개질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이 거의 일을 한대요. 네. 타킬레라는 섬인데 이 섬도 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뜨개질을 하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계단식 경작이라든가 그 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 아시죠? 마추픽추요. 네. 저희가 마추픽추도 갔는데 마추픽추는 자전거로 갈 수가 없어서 그 근교까지 와갖고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네. 거기는 자전거가 금지가 돼 있고 그것도 이제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딱 티켓을 딱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스카선이라고 해갖고 정말 페루에 갔더니 여러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 선은 보통 지나가면 볼 수가 없고 비행기를 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독일의 학자가 이 선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저거 외계인이 만들어낸 선일까?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의문의 선이고 비행기를 타면 한 12가지의 문양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예. 그리고 에콰도르의 이제 명소 중에 하나가 갈라파고스 다윈의 진화론을 창립한 곳인데 정말 여기를 갔더니 동물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이게 보이는 게 이제 바다 이구아나예요. 제가 징그러워서 피하지 이 이구아나들은 저를 피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성립한 기초가 된 이제 원숭이 아니라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거북이가 120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면은 장수한다고 이 거북이를 다 한 번씩 만져본대요. 그리고 이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은 자연하고 사람하고 동물이 어울려져서 아무도 서로 겁을 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파고스 섬이 그러니까 지상 낙원의 섬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남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참 궁금하죠? 네. 남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종사하시는 업종이 의류업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제가 본 건데 독일로 오신 분들도 참 열심히 사세요. 독일 사람들은 집을 거의 월세로 많이 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다 집은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남미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시내 중앙에 가면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주인이 한국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목 활동도 참 많이 하셨는데 운동하시는 신부님이에요.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이 한국 신부님이고 운동화를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목 활동을 하러 이렇게 모래사장 이런 데 가면 구두를 신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운동화 신고 사목 활동을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남미 사람들이 참 재밌대요. 한 3개월 안 가면 기독교로 바꿔져 있대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사람들이 와서 또 기독교로 오라 우리 먹을 거 주겠다 하면 쌀하고 소금 좀 가고 또 3개월 이제 쌀 들고 가면 또 다시 또 전주교로 바뀐대요. 그렇게 단순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종교를 난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참 재밌는 분인데 볼리비아에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참 슬픈 스토리예요. 이분은 처음에 한국에서 70년대에 너무 못 살 때 아메리카로 간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로 생각하고 돈 있는 건 탈탈 털어갖고 정말 뭐 70달러고 80달러밖에 안 됐대요. 사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밤에 도착해갖고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야 이거는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한국보다 더 못한 볼리비아 남아메리카에 도착을 했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돈은 없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거기서 이제 주워 먹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조금 태권도를 하셨대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히면 막 때리고 이러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의 그 경호원으로 있다가 그 남미의 그 주인이 경찰 시험을 봐라. 그래서 경찰이 돼갖고 이제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이제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참 슬픈 과거지만 저희가 만났을 때는 그 지역에 그래도 선망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태권도 도장을 가지고 남미의 이제 불쌍한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사시는 한국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다 아시니까 이건 제가 읽지를 않을게요. 네. 저희가 만난 할머니인데 이분이 85세셨는데 이분의 꿈은 본인이 죽기 전에 손자랑 파나마를 여행을 하는 게 꿈이라고 저희한테 지도를 보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페루에서 만나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한 젊었을 때부터 꿈이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하는 게 꿈인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여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72세였는데 정말 장비도 너무 부족하고 말도 스페인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영어만 하시는데 알라스카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페루까지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이들을 다 성장시켜놓고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자식들이 걱정하든지 말든지 본인은 그냥 꿈을 향해서 떠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 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여기 별 4개가 박혀 있어요. 금으로. 네.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방 4개 숙소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꿈은 4성 호텔을 갖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우리를 만났을 땐 4성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변가 별 4개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빨에 그렇게 별을 4개 박았냐. 그러니까 본인 친구가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자기가 꿈을 이룰 것 같아서 또 그 기회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꿈은 이제 저희 남편처럼 자전거를 뚝딱뚝딱 고치고 이제 세계여행하는 게 꿈이라고 했었습니다. 제 꿈은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글짓기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죽을 때 책 한 권 내는 게 꿈이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자전거 여행 마치고 일기를 매일매일 쓰니까 출판사에서 선생님 책을 내고 싶은데 책을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바탕으로 돼서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꿈을 벌써 4번이나 이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꿈을 이루고 또 남편이 저랑 세계여행하는 걸
뭐 꿈을 이뤘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꿈들 이미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꿈을 이루고자 막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살면서 항상 꿈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꿈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